또 여러분도 귀한 강의, 한꺼번에 이렇게 뵙기 어려운 안시우 교수님하고 유재천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이럭저럭 횟수를 보니까 취업 분야에 25년, 26년 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회차만 많이 늘어서 참 그동안에 격세지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취업 트렌드고요. 또 기업 역시도 채용 트렌드를 끊임없이 변화해 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늘 저도 취업 트렌드, 뭐, 처음에 준비할 때는 가열차지만 또 매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어려움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분이 안시우 교수님하고 유재천 대표님이 취업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또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재천 코치님은 여기 소개도 이제 나와 있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10,000명 이상의 청년들 만났는데요. 굉장히 또 따뜻하시면서도 실제로도 아주 또 공대생으로서 또 직장 생활도 엔지니어를 하다 보니까 분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체계적인 여러 취업 접근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금이공학연구소의 유재천 대표님하고 두 번째로는 안시우 교수님은 이제 연세대학교 견인 교수로 이제 계시면서 또 22년 동안 또 채용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대학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많이 이제 활동해 오셨는데요. 특히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삼성 청년 아카데미에 강사 만족도 4.92. 저는 근처에도 못 가본 점수인데요. 이렇게 5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도 또, 발휘하고 계신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취업 트렌드를 또, 이렇게 도서로 직접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취업 강의를 오랫동안 왔지만 사실 공유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두 분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고요. 먼저 유재천 코치님이 오늘 또 사회를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유재천 코치님에게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박수 한번 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네요. 네, 오늘 이제 공저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토크쇼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을 쓰게 됐고, 또 2026년 취업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한 점들을 좀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듯이 할 텐데 저와 함께 공저자인 안시우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그 정철상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오늘 혹시 취업준비생 분도 있냐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주로 컨설턴트 분들이나 강사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따가 혹시 취업준비생 분이 있으면 오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취업 트렌드 책을 선물로 3분 드리려고 하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먼저 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장 코칭 전문가 의미공학자 유재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회생활은 18년 차이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18년 차가 됐고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사회생활은 포스코에서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직업을 좀 바꿨는데요. 물론 회사가 괜찮았는데 조금 자아실현 욕구가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욕심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업을 좀 바꿨습니다. 예, 교육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 엔지니어는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자영업을 조금 했습니다. 예,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싶어서 무료 강연과 코칭을 하는 카페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커피도 팔고 또 일요일마다 무료 강연도 하면서 이렇게 강의 실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코칭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카페를 좀 운영했는데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2023년에 폐업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영향이 좀 커가지고 9년 동안 카페를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약간 조직 생활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또 욕심이 있어서 기업교육 회사를 다녔는데 오래 다니지 못했고 잠깐 다니면서 또 기업교육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강의를 한 지 11년 차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취업 교육을 가장 많이 했는데 11년째 대학생들 또 구직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대학에서 진로, 취업, 창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자기소개를 좀 짧게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 업에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하면 그 책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요즘에 출판 시장이 참 뭐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해 오고 있고, 가능한 1년에 한 권 정도는 좀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자책 한 권, 그리고 이제 취업 트렌드 한 권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그 트렌드 서적은 저는 세 번째입니다. 예전에 강사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총괄했었는데, 그때 2019, 2020 이렇게 냈었고요. 올해 낸 거는 취업 트렌드라는 책인데, 이번에 또 잘 스타트를 해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좀 쏘고 싶은 게 목표가 또 있습니다. 자, 제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또 같이 공저자인 안시우 교수님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책을 같이 쓴 안시우라고 합니다. 네, 앞서 정철상 코치님께서 저 설명 잘 해주셔서, 조금만 부연하자면, 제 진로 취업 교육 주로 저 역시 대학에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관과 기업체들, 네, 내부 면접위원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도 지금 초에 잡힌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직자들도 많이 만나고, 인사 담당자들도 많이 만나고, 내부 면접위원들도 좀 많이 만나는 좀 포지션이 좀 중간에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좀 많이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녹화라, 이게,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네. 중간에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공기관들이 NCS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CS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도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공공기관들 이제 NCS 채용 도입할 때, 컨설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기업과 구직자들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공공기관들이 정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서 채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심사하고 인증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돌아다니면서 채용의 전반적인 전 과정을 이제 채용 계획 수립부터 마지막 합격자 발표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들여다보고 또 인증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책은, 지금 유재청 코치님처럼 이렇게 숨 쉬듯이 제가 쓰지는 못해서, 네. 의외로 좀 게을러서, 네. 전 두 권 내고 안 냈었는데, 네. 유재청 코치님이 이제 제안을 주셔서, 네, 감사하게도 제안을 줘서, 네, 같이 쓰게 됐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어서 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숨 쉬듯이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간단하게 그 취업 시장에 대해서 뭐 저나 우리 공저자인 안시 교수님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토크 어바웃을 좀 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취업 트렌드라는 책을 왜 집필하게 됐는지 또 간단하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아무래도 메인이 될 텐데요. 내년에 2026년에 대표적인 취업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 10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또 이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볼 텐데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또 이제 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컨설턴트 입장에서 또는 강사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측면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구직자나 취업준비생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책 선물 드리니까 꼭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에 잠깐만, 지금 채팅창에 혹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뭐, 저나 유재승 코치님한테 DM 주셔도 됩니다. 혹시 하고 계시는 일을 잠깐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둬서 좀 더,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공유가 가능하시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부담되시는 분들은 DM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취준생이 아니어도 3명은 무조건 드릴 테니까 또 오늘 잘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네, Q&A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센터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무자이신 분도 계시고 또 컨설턴트나 강사인 분도 계시고 그러시죠? 네, 성함 보니까 많이 뵌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네, 대학교에 음, 또, 네, 취업 부서에 계신 선생님도 네, 대학에도 계시는군요.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네. 네, 네. 취업 진로 쪽, 네. 계시다고, 네. 익숙한 이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죠? 그 오고 가면서 많이 마주치고 또 나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 대학생도 좋은데? 오셨군요. 당첨입니다. 네. 무조건 당첨. 네, 이따가 네. 우리 네. 전달될 거예요. DM으로 책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 음. 그리고 직장인이시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는군요. 직장인이시네요. 예. 정말 오늘 다양하게 오셨네요. 음, 네. 성함이 같아가지고 저는 이창영 강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시네요. 이창영 강사님 계시잖아요. 비발디, 그죠? 예. 네, 좋습니다. 예. 음, 예. 아무튼 이 대학생이나 구직자와 접점에 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오늘 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또 그동안 느낀 거나 아니면 또 나름의 갖고 있는 노하우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보다 업력이 더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시작은 참, 늘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올해와 내년이 또 중요한데요. 먼저 저부터 좀 의견을 공유하면요. 사실 저는 계속 느끼는 게요. 물론 이제 계속 어려워지긴 하는데 21세기 들어서 취업이 쉬웠던 적은 정말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20세기에 뭐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되는 시점이 또 있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정말 뭐 계속 어렵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뭐 산업에 따라 좀 뭐 차이가 있고 또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조금 더 기업의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뭐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경제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또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가는데 제가 느낄 때 가장 좀 와닿는 단어는 신중한 채용이거든요. 신중한 채용.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경도 어렵고 또 내부적으로도 뭐 매번 나오는 설문조사지만 신입사원 1년 이내 퇴사율 이게 높잖아요. 그래서 올해 설문이 10명 중 6명이었는데 이제 더 좀 신중하게 채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게 실제로 또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어렵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노는 대졸자 또는 쉬었음 이런 것들이 또 많고 또 뭐 생신입이 갈 곳이 없다. 경력 중심이다.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기업은 조금 더 그런 스펙트럼이나 레인지를 좀 좁힌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고 내년에도 쉽다라고 얘기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영어로 유행을 패드라고 하고 패드라는 어떤 현상이 좀 모이면 트렌드가 되는데 트렌드는 보통 1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리고 이게 좀 모이면 메가 트렌드가 되고 메가 트렌드는 보통 뭐 3년에서 5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트렌드의 집합을 말하는데 내년에도 분명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트렌드고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바라봐 줄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황은 사실 늘 어렵지만 전략을 잘 잡고 또 트렌드를 잘 반영하면 또 잘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안시우 교수님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라서 뭐 늘 저기 채용 시장이 쉬웠던 적은 없었고 특히나 이제
98년도 IMF 이후로는 항상 그래 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성장 잠재력까지 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업들도 몸을 좀 많이 사리고 있고, 지금 요즘 그 환율이 안 좋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 사학 개미들도 있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달러를 벌어와서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바로 기업들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채용에도 그대로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보도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도 기업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그 내부의 정보를 알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뭐 그 채용 담당자 뭐 그룹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거쳐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뽑긴 뽑는데 그걸 잘 바라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계속 어렵다가 10월에 의외로 채용이 좀 확 쳤어요. 근데 그게 좀 특이사항인데 원래 보통 이제 9월에 수시와 공채가 조금 같이 있다가 10월에는 그냥 지나가는 편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조금 이렇게 잠깐 활발했었다라는 게 좀 특이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또 바라보면서 트렌드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집필한 의도를 배경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보다 업력이 2배나 높으신 안시호 교수님 계신데 그 자주 만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제조업에 있다가 이렇게 교육 서비스업에 왔는데 그 중에서도 취업 교육을 하면서 대학생분들을 만나면서 그 여기서 진짜 취준생이나 구직자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일까? 이게 좀 공감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면 그 학생들의 머리가 복잡하다는 것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뭐 시험이 더 중요하고, 눈앞에 있는 경험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게 조금 더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가 조금 바쁘니까 더 집중해야 될 걸 좁혀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취업시장에서 취업을 잘하는 또는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채용 트렌드는 윤영돈 코치님께서 뭐 꾸준하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저도 뭐 또 보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타겟이 인사 담당자가 메인 타겟이죠. 물론 거기서도 뭐 취업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나오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4년제 대졸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생분들이 알아야 될 트렌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던 계기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좁히면은 이제 타겟을 좀 좁혀서 책을 쓰자가 됐는데 타겟은 구직자, 구직자 입장에서 취업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자가 또 배경이 됐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드디어 첫 시리즈가 나왔고 내년에도 계속 쓰고 싶은데 일단 올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취업 분야에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채용 트렌드 관련된 강의는 항상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매년 강의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이거 좀 정리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올려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딱 맞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기성용 선수가 한 명언이 있죠.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라는 이제 명언을 했는데, 그게 답답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써줘서, 예, 그렇게 해서, 쓰게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배경을 또 말씀드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쓰다 보니까 또 책이 나오니까 또 새로운 목적의식이나 목표의식도 또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써서 뭐
저 역시도 또 성장하고 싶고 또 취업 시장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도 안시우 교수님과 함께 또 써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파트는 간단하게 공유를 했고요. 이제 메인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파트는 가장 궁금해하실 취업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인가인데 10가지를 같이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파트별로 나눠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맡은 파트는 제가 시작을 하고 또 안시우 교수님이 맡은 파트는 안시우 교수님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또 말씀해 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뒤쪽에 Q&A 시간이 있는데 뭐 상관없이 자유롭게 또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업 트렌드입니다. 뭐 아무래도 많이 뭐 들어보시고 또 권유하시고 또 추천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일경험을 찾아다니는 취준생들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기업이 요구하는 건 또 많고 지금 눈앞에 할 것도 많은데 기업은 경력 수준의 경험을 또 원하기 때문에 그와 최대한 비슷한 경험 중에 일경험을 좀 가장 많이 하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매스컴에서 이미 많이 보신 것처럼 실제 기업이 좀 어려우니까 가성비 좋고 경제성이 좀 좋은 그 뭐 중고 신입이나 경력 사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걸로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트렌드를 보면은 20대 이하, 그러니까 20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채용이 확실하게 뭐 정량적으로 줄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업의 이제 전략적인 경력 선호 현상도 분명하고 또 기업이 이제 이런 이유를 결국 이제 가성비와 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채용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 좀 바라보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취업준비생들도 알고 있어서 거의 53.9% 정도가 가장 큰 장벽이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경력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경력 중심의 채용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장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도 일경험 찾아다니고 졸업 이후에도 부족하니까 좀 더 하려고 하고 또는 이제 뭐 재학 중에도 인턴이나 현장 실습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험을 찾아다니고 있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정리하면 이제 기업의 경력 선호 현상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구직자도 학교 생활하면서 학습할 것도 많은데 더 나아가서 일경험까지 찾아다니면서 계속 일경험을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이나 구직자들이 어떤 경로로 일경험을 하는지 보면 이것도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정부 사업이죠. 네, 정부 지원 일경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운데 여기 표로 정리된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 여기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뭐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 지원형, 기업 탐방형 등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뭐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연결해서 또 가보면 두 번째 한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계획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 실제 기업의 인턴 사원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4학년 1학기 때 준비를 해서 4학년 여름방학 때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일찍 하면은 뭐 3학년 2학기 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티오가 되게 적죠. 거의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권유하는 편인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기회 중에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권유를 좀 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학생들은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죠. 그거 티오도 얼마 적은데 뭐 어차피 안 될 거 저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하는데 이것도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확률이 좀 높은 건 아무래도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 산학협력단이 주로 이제 현장 실습 프로그램, 인턴 프로그램을 또 많이 주관하는데 물론 거기서도 면접을 또 보지만 누군가는 또 떨어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연계,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요즘에 또 많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하는데 주로 이제 취업 관련된 교육 비즈니스 업체들 또는 취업 포털에서 나오는 공고들을 보고 보통 일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뭐 무조건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이제 의심을 해요. 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일경험 뭐 꼭 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몇 개월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뭐 주로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몇 개월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경력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경험 자체를 보는 건데
5개월 했으니까 몇 점이고요. 4개월 했으니까 몇 점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다만 조금 개월 수가 많으면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뭐 기여할 수 있고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월 수가 대단히 뭐 크게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막상 해본 그 선배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별일 안 시키던데 이렇게 갖고 가서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죠. 실제로 저도 예전에 현업에 있을 때 인턴 사원이 오면 정말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깐 왔다 가는 대학생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권한을 많이 주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는 너무 바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좀 중요한 게 저는 꼭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 경험을 하라를 좀 추천하는데요. 저는 주로 세 가지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그 회사의 조직도를 꼭 직접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을 하게 되겠는데 다른 사람 직무도 분석해 보라고 합니다. 아, 저 과장님은 직무가 뭔데? 아, 이런 일 하는구나. 좀 더 지켜보니까 이런 일도 하는구나. 가서 좀 더 물어볼까? 이렇게 좀 더 능동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굉장히 뻘쭘한 티타임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팀장님과 부장님과 뭐 할만해요 이런 거 하는데 그때 보통 질문을 안 하는데 질문을 좀 하라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뭐 팀장님께서는 직장 생활 거의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신입사원에게 좀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직장 생활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직 이해도나 또는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목적과 목표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질문이 뭐 이게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물론 조금 더 핏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그래도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 저는 좀 한 가지는 좀 체크해보고 해보는 걸 추천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를 가고 싶은데 2차 전지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같은 제조업 측면에서는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직무나 그 산업이 확실하게 매칭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혹시 고객 접점에서 고객을 많이 만나는 직무를 하게 된다 하면 고객을 많이 만나는 일이면 그래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뭐 무조건 100% 핏한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회를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근데 꼭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올해 그 설문조사 많이 보셨죠? 올해 나온 것 중에 상반기에 나온 게 그게 있었죠. 대기업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중고 신입이 있었죠. 예, 일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물론 이제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나머지 7명은 아니거든요. 예, 나머지 7명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한 학생들인데, 균형을 좀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일경험을 하되, 막상 할 거면 목적과 목표의식을 갖고 좀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직무 관련 경험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나 유사 경험이 있죠. 그래서 직접 경험은 일 경험을 말하고 간접 경험이나 유사 경험은 학교 생활의 대내외 활동인데 그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발휘해 본 경험을 말하죠. 근데 이제 직접 조직에 들어가서 일한 경험은 아니지만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 경험은 기회가 되면 추천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 소개해 드렸고요. 또 아시오 교수님 혹시 첫 번째 트렌드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 구직자들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아르바이트를 많이 안 했는데 아르바이트 한두 달밖에 안 했는데 이거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이런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정규직을 일한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은 파트타임을 하는 거라 오래 하는 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와 일반적인 조직 경험과 좀 구분을 못하는 구직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필요한 고민이고 또 하나는 또 일 경험 예를 들어 뭐 LG에서 인턴 했는데 삼성 지원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직장 경험 있으신 분들은 너무 어이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구직자들은 직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논리로 따지면은 경력직은 절대로 이직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들도 많이들 받으실 텐데 이제 뭐가 됐든 버릴 경험은 없다.
그래서 이제 희망 분야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 보내주는 이제 실습이나 인턴 경험이 있는데 근데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 근데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니다. 근데 방학 때 별다른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곳이라도 가서 경험을 익히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직에서 뭐라도 했다는 경험을 특히나 요즘은 특히 본인이 코로나 학번인 친구들은 이 조직과 혹은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했던 경험이 다른 학번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친구들은 뭐가 됐든 조직의 일원으로서 뭔가를 했던 것들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꼭 예, 강하게 해주신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두 번째 트렌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트렌드는 이제 제가 네,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트캠프는 아마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는 이제 군대에서 나온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사병으로 육성해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걸 이제 부트캠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IT 업계에서 이 이름을 이제 차용하면서 이제 부트캠프라는 용어가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실무 중심, 즉시 전력감과 관련된 쪽으로 트렌드가 다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앞서 일경험도 그렇고, 뭐 부트캠프나 수시 채용이나 중고 신입이나 다 본질은 뭐냐? 당장 써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트캠프도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을 단기간에 빠르게 향상시켜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제 교육돼 있고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피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이 사피를 제가 지금 일기 일기부터 지금 10 몇 개지? 오는 사이에 한 두세 기수 빼고는 두세 기수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갔는데 나머지 기수들은 교육을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사피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 5일로 풀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거를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피 1년 동안 교육받은 교육의 양과 경험이 이 컴퓨터공학 4년 전공한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잘 따져보시면 어, 대학 다니면은 1년에 6개월밖에 공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6개월 중에서도 또 일주일 따지면은 전공 수업 몇 시간 듣습니까? 게다가 1, 2학년 때는 교양 과목 위주로 듣다 보니까 전공 수업 많이 듣지도 않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따져보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트캠프에서 이제 학습을 해서 나온 지원자들이 의외로 더 잘할 수도 있다. 특히나 요즘 부트캠프들은 이제 프로젝트 위주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꼭 교육을 수료하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강사진들도 실무진이 실제로 강사진으로 투입이 되고,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구현도 해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부분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알아서 삽질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도 이제 부트캠프 출신들은 실제로 프로젝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팁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수료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도 이제, 포트폴리오도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서 나오니까 본인이 뭘 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에서는 사피를 하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부스트 캠프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어,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도 지금 자체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 이제,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데,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부트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보시면, 그 성균관대 그 반도체 융합학과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장학금 주는데 예, 거기가 뭐 서울대만큼의 경쟁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4년 동안 삼성에서 원하는 커리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짧은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부트캠프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전공자 반과 전공자 반을 따로 뽑고요. 교육도 전공자 반과 비전공자 반을 따로 시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이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기업 특화, 산업 특화형으로 필요한 부분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 기업에서도, 원하는 교육 과정들이 잘 돼 있고요. 구직자 입장에서도 실제로 기업에서 뭘 원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시작은 이제 정부에서 시작한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네, 여기서 민간에 있는 이제 교육기관들을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3만 명 정도, 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 뛰어든 이유는, 네, 말씀드렸듯 이제 즉시 전력감을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고요. 네,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키워서 쓰겠다. 근데 K 디지털로 인해서 잘 보면은 기업에서 하는 것들도 보면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이 가능한 사람만 선발을 하거든요. 이유는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그 교육생 한 명당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디지털 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트캠프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그래서 이제 정부 돈을 가지고 교육비는 정부 돈으로 받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커리로 교육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네, 오히려 더 이제 환영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좋아진 것들은, 지금 네, 사피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85% 정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취업률도 좋지만 취업의 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카라쿠 베당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라인, 네, 쿠팡. 쿠팡은 좀 말이 많긴 한데 요즘 시끄럽긴 한데요. 쿠팡,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 얘네도 좀 시끄럽긴 했죠. 예,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당근, 네, 그리고 예, 토스, 네, 그리고 삼성 계열사 이런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까지 우대 정책 도입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수년 동안 사피 전형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피 출신들은 따로 채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신한은행에서 이제 해커톤 위드 사피라고 해서 해커톤을 어, 해서 여기서 수상한 팀한테는, 네, 어, 네, 디지털 IT 수시 채용에서 그러니까 서류 면제, 뭐 1차 면접 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전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피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도록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피 같은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코로나가 막 유행할 때 그때도 사피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1월 중순에 그때 막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피 교육이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피가 바로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인가는 AI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트렌디하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를 시장의 속도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이고 구직자들한테도 실질적인, 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트캠프 유형은 뭐, 네, 기업에서 하거나 정부에서 하거나 보면은 대부분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사실은 기업에서 진행하는 CSR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부 K 디지털 사업에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유료형이 있긴 한데, 지금 정부 국비형으로 진행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가능하면 이제 기업 CSR형과 정부 국비형 위주로 안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트캠프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는 기준은 이제 프로젝트의 질과 양이고요. 그리고 취업 연계가 되느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게 하느냐, 그리고
또 선발할 때 신청만 하면 다 선발이 되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 이제 테스트를 보느냐, 이런 것들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물어보는 이제 질문은 부트캠프 몇 개월이 적당하냐. 그래서 뭐 민간 유료 같은 경우는 2, 3개월 뭐 이런 과정들이 좋긴 한데, 가능하면은 이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무료용으로 가는 경우는 6개월 이상 하는 게 좀 좋긴 합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도 가능하냐라는 질문도 많은데, 물론 가능합니다. 어, 다만, 다만 요즘 이제 AI 때문에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들도 지금 이제 시니어 개발자들 채용 위주로 가고 주니어 개발자들 채용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코딩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요즘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이런 어, 기술 스택을 사용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언어를 이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why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료 후에는 당연히 포트폴리오랑 프로젝트 경험이 남을 거고요. 그리고 부트캠프가 필수냐.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부트캠프를 많이 기업들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트캠프 하실 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스택이라든지 그 부트캠프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기술 스택이 일치하느냐,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꼭 하느냐, 이거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도 당연히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할 얘기는 많아서, 네, 어, 여기 보면 이제 특정 기술을 깊게 팔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AI 특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앱 개발 부트캠프 출신이라도 머신러닝을 독학해서 뭐 AI 기반 맞춤형 쇼핑몰을 뭐 만들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경험 기반 특화 같은 경우는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뭐 매장 직원을 위한 실시간 재고 관리라든지 고객 대기 시간 예측하는 어플을 개발했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과 경험을 조합한 프로젝트라면 뭐 반려 네. 그 요리와 블록체인을 조합을 했다면 음식 재료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뭐 레시피 공유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특화해서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결국 네트워킹 교육 과정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 확실하게 이제 네트워킹 통해서 이제 뭐 강사라든지 간혹 인사 담당자들이 기업 설명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킬과 업스킬링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리스킬링은 이제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배우는 거고, 업스킬링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퇴할 때까지는 무조건, 네, 학습을 놓지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활용법은, 부트캠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도 보면은 민간업체와 제휴해서 많이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코멘토라는 업체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학교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학교에 문의해 보시면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대신에 이게 보통 현직자와 매칭이 돼서 5주 동안 과제 수행을 하는데, 한 번만 해서는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건데, 적어도 2번 또는 뭐 3번까지 좀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트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보다 프로젝트 경험이라는 트렌드인데요. 물론 자격증도 중요한 영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금융 쪽, 뭐 보험 쪽 이런 쪽은 자격증이 또 중요하고, 또 재무 회계 쪽도 중요하고, 또 뭐 이공 계열에서는 뭐 안전 환경 이런 쪽이 또 중요한데, 뭐 자격증이 입사 서류에서 뭐 가산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아무래도 직무 관련 경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기업의 채용 트렌드인데요. 기업이 보는 거는 현업에서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가인데, 경험을 통해서 그걸 검증하려고 하죠. 조금 전에 이제 직무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IT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만 다른 직무 분야나 산업 분야에도 확장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이 프로젝트 경험 역시 IT 분야가 먼저 시작이 되겠지만 다른 분야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IT 분야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직무 관련 경험을 프로젝트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직무 관련 경험은 직접 경험 또는 간접 경험인데, 직접 경험이 대표적으로 일 경험이라고 볼 수 있고, 간접 경험이나 유사 경험이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경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일 경험 아니면 프로젝트 경험이다라고 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면 어쨌든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보통 대내 활동, 대외 활동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기업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업 관점으로 바라보면 결국 기업은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평가하는데,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 역량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역량에는 종류와 수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희망적인 건 구직자 입장에서 특히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요구하는 역량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다. 크게 직무 역량, 조직 역량,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직무 역량은 뭐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이고요. 조직 역량은 아시겠지만 다 단골 질문 물어보잖아요. 팀워크, 갈등 해결, 목표 달성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나머지는 사실 다 메시지를 주세요죠. 뭐 성장 과정도 메시지를 주세요. 장점도 메시지를 주세요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직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경험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대단한 프로젝트 경험 아니어도 괜찮은데, 뭐 학교에서 하는 전공 프로젝트, 뭐 실험이나 실습, 캡스톤 디자인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조금은 도전을 해야 되고 챌린지를 해야 되지만, 뭐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도 괜찮으니까 학교에 있는 포스터, 공지사항 잘 보고, 또 이제 경진대회 플랫폼 중에서 뭐 올콘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또 슈퍼루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공모전, 경진대회가 또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자꾸 해보는 거고, 무조건 수상하고 입상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물론 수상하면 좋겠지만 도전해보는 과정에서 경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일경험 프로그램도 결국 이와 연결이 또 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포함된 교육과정. 그 기업이 실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그 안에서 보려고 하는 의도가 또 있겠지만, 부트캠프가 또 동시에 ESG 경영에서 사회공헌 활동 측면에서 또 좋은데, 그런 게 또 요즘엔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포함된 교육과정이 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연계해서 민간업체와 제휴해서 현직자를 만나서 부트캠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프로젝트 경험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자격증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필요하면 따고, 보통 이제 기업이 인사팀에서 보통 이제 스펙을 보고, 그 다음에 경험 스펙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결국 총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도 플러스가 되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도 중요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조하는 게 결국 학생들이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험을 기업이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량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직무 역량, 조직 역량 이런 개념을 좀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험도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경험 정리고, 또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화면이 경험 분석인데, 경험 분석도 좀 소위 말해서 빡세게 해야 되죠. 빡세게. 그렇지 않으면은 면접장에 가서 꼬치꼬치 캐묻는데 대답을 못하거나, 내 경험인데, 또는 구체적으로 역량의 수준을 검증하는데 거기서 디펜스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또 많죠. 그래서 뭐 경험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의 예시로 보통 이제 육하원칙을 구조화한 방법이 스타 기법이라고 하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답해 보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표 작성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적어도 한 개의 경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 질의응답이 사실 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약간 스피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트렌드인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무래도 직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트렌드 제목을 어쨌든 직무라고 적었는데요. 그 학생이나 구직자들은 당연히 직무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고, 또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업에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가 많이 전파돼서 그런데, 기업도 실제로 뭐 로열티도 중요하고 조직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검증하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직무 적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시 채용의 본질도 사실 직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코로나로 인해서 수시 채용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서 공채를 가장 먼저 폐지한 기업이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2019년 1월에 폐지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더 긴밀하게 뽑겠습니다가 본질이 되는데 그 좀 아쉬운 거는 기업이 이렇게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뭐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뭐 교육도 듣고 하지만 정작 직무 적합성이 뭔지 잘 모르고 직무 적합성 안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그게 좀 가장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직무 안에 무엇이 좀 중요한지 아는 구직자, 취준생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준비를 통해서 합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준비하고 뭐 강의하고 컨설팅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면접 복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직무 면접을 복기해 보면 결국에는 직무에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직무 준비도, 직무 역량 경험이죠. 이걸 검증하고 나머지는 뭐 성향이나 성격을 파악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인성을 파악하기도 하고 또 조직 적합성을 보기도 하는데 결국 좀 중요한 핵심은 직무 이해도 또 직무 준비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원하는 것은 결론은 직무 관련돼서 당신이 갖고 있는 거 1번 가져오세요. 2번 가져오세요. 3번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이제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구직자 입장에서 결국 잘 묶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묶어요. 왜냐하면 직무 분석이 또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직무 분석을 먼저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직무 분석을 잘해서 기존에 있는 경험 중에 직무 역량가 매칭되는 걸 잘 매칭하고 묶고 그리고 뭘 좀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세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직무 분석이 잘 안 되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경험이 매칭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앞서 직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또 살펴봤지만 어떤 걸 해야 될지도 감을 못 잡고 그런데 보통 이 세 가지 스텝을 따르도록 좀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결국 이 직무 안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또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무 분석에 시간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학교에서 과제 수행한 것보다도 시간 투자를 안 하죠. 예, 직무 분석을. 근데 실제로 더 어려운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어려운 시험도 많이 보는데 직무를 소위 말해서 좀 파봐야 된다. 시간을 투자해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편이고 대신에 거기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아예 짚어주는 편인데요. 그 why, what, how를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why는 직무의 목적이나 역할.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 조직이 한자로 짤조의 짤직이죠. 소름 끼칠 정도로 다 짜여져 있는데 보통 목적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비슷한 업무를 묶어놓은 걸 보통 직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무의 이제 목적 또는 역할이 또 중요한 키워드고 그것에 대한 개념을 또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신입사원은 사실 하는 일 다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특히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잘할 사람 뽑는데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뭐 현직자나 선배들 통해서 뭐 일부 현업 얘기를 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방식, 뭐 절차, 프로세스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개념이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좀 찾으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잡 디스크립션이나 직무 기술서를 보면은 이런 목적이나 역할에 대한 개념 또는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조사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전공이나 기반 지식 또는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서 연결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 세 번째 AI 활용하는 것도 좋죠. 뭐 어떤 기업의 어떤 직무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줘 하면 이제 쭉 얘기가 또 나오는 편이죠. 결국 이런 걸 가지고 처음부터 야, 이것만큼 면접에서 좀 써먹어야겠다 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시간이 없는 취준생한테 얘기를 하는데 미리미리 시간이 있으면 분석을 잘하고 접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우인데요. 하우는 직무 역량이죠. 또는 직무 요구 역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지원자가 그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다 갖춘 사람은 없죠. 역량의 종류가 좀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 정도 분석을 해서 그 역량을 잘 발휘하는 건 무엇인지 노하우까지 조금 더 알아보라라고 하는 편인데 결국 직무 이해도와 직무 준비도를 좀 알고 준비하는 것이 결론인데 직무 이해도부터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보통은 면접에서 처음에 가장 많이 기회를 주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네, 제가 지원한 땡땡 직무는 어떤 업무 하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대답 가지고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아예 이제 직무 분석을 조금 더 빡세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편인데요.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why, what, how에 대한 표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워크시트나 아니면 실습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편인데 막상 해보면 이게 느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잡 디스크립션은 굉장히 친절한 편이죠. 그래서 맨 위에 상위 목적, 서머리가 있고, 롤, 중위 목적이 있고, 무엇을 위하여 하위 목적이 또 있고, 또 하는 일도 있고,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역량도 나온 편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이거는 뭐 신입사원부터 차장까지 해야 될 일을 다 막나에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표로 좀 정리해서 보여주면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결코 새로운 자료가 아닙니다. 기업의 잡 디스크립션을 그냥 why, what, how로 정리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이걸 중요한 건 예시는 보여주지만 우리 구직자나 취준생이 직접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무 기술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표준화된 문서기 때문에 대부분 why, what, how로 되어 있죠. 맨 위쪽에 능력단이나 사업의 내용이 보통 why, 목적,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이 what, 이 일에 필요되는 뭐 KSA가 how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표준화된 내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로 좀 정리하면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대신에 이제 NCS에서는 좀 겹치는 게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기술이 좀 겹칠 수도 있고 태도가 겹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좀 괜찮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어떤 직무 설명도 매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경우라도 좀 표로 정리하면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더라도 좀 해보는 걸 추천하고요. 인문상경, 사회, 업문계열뿐만 아니라 뭐 이공계열도 마찬가지로 좀 친절하게 안내된 기업도 있고 조금은 뭐 아쉬운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표로 좀 만들어 보면 분명히 이 중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개념을 좀 알면 충분히 면접장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쨌든 방법은 Y와 타우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본질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제안하는 편이고요. 직무 이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무 준비도는 사실 오늘 내용에서 좀 여러 가지가 또 이어지는데요. 결국 결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거 1번 가져오세요. 2번 가져오세요. 3번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인데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고민이 많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기업이 선호하는 건 일 경험이고 또 부트캠프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잘 매칭하고 묶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편인데 보통은 전공에서 또는 학부연구생에서 또는 직무 교육에서 뭐 많이 하는 편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아무래도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 근데 교육도 이왕이면 수료증이나 이수증이 있는 것이 괜찮다라고 추천하는 편인데 이렇게 직무 안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 기업이 신입사원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었는데요. 여전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스펙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점, 어학, 자격, 교육, 수상, 입상, 그리고 뭐 우대사항을 보죠. 대신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하는 데는 여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요거는 아무래도 커트라인을 넘기는 건 맞는데 조금 더 높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현실적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실제 일을 잘하는지 평가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포트폴리오가 좀 더 확산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IT 분야에서 제일 많이 기업이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디자인 계열, 컨텐츠 분야, 그 외에 등등이 있는데 요즘에는 분야에 관계없이 분명히 기회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마지막에 입사 지원서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시오가 있죠. 대신에 파일의 개수는 제한적인데 그게 이제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만드는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취준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노션에 정리하고 와서 보세요. 이걸 제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노션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잘 정리가 되면 너무 좋긴 한데 저는 이거는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는
정말 제안서처럼 쓰는 거죠. 저를 제안합니다. 라고 해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인 제안서 형태로 쓰는 거고, 파워포인트를 PDF로 만든 거죠. 그리고 3단계는 기업의 톤에 맞추는 거죠. 그 기업의 CI도 가져오고, 기업의 톤에 맞는 어떤 색상도 좀 입히고 그런 건데, 보통은 정리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포트폴리오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목차가 좀 중요하죠. 기업의 어떤 맞는 또는 직무에 맞는 컨텐츠 구성이 중요한데, 포트폴리오는 보통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일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첨부할 뿐인데, 목차가 만약에 9개, 10개면 보지 않겠죠. 보통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로 묶는 걸 추천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예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대표 경험 아니면 직무 경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좀 컴팩트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를 잘해야 되는데 강조가 잘 안 되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조사론 팀 프로젝트인데, 이 사람이 조장을 맡았고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변수 정의를 어떻게 했고 R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통계 분석을 했는데 결과물이 이렇습니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여기서 뭘 잘했다는 거지라는 건 알 수가 없죠. 결국 이제 경험에서는 역할이나 역량이나 성과를 강조해 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는 포트폴리오나 경험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하위 목차를 정하면 보통 복붙을 하죠. 계속 그대로 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성과, 배운 점 이렇게 하면 그냥 약간 학생 수준의 경험 정리라고 볼 수가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나를 제안합니다는 여기서 제가 잘한 건 뭐예요? 라고 강조하는 건데, 발휘한 역량의 종류도 특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 역시 정량적 성과, 정성적 성과라고 해서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를 좀 중요하게 구성하라라고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뭐,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을 좀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메인 목차는 아무래도 대표 프로젝트 또는 뭐 직무 역량 경험인데, 추가적으로 뭐 이 산업을 선택한 이유 또는 땡땡 기업을 선택한 이유라고 해서 로열티를 강조하는 목차가 될 수도 있죠. 다만 여기를 너무 비대하게 구성할 필요는 없고 좀 컴팩트하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뭐 한 번에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또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피드백을 받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는 이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정말 괜찮은 메리트가 되고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적당히 정리해 놓은 형태가 아니라 정말 기업의 커스터마이징해서 나를 제안합니다 하는 형태가 되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시를 몇 개 좀 붙이긴 했는데요. 보통 IT 계열은 이렇게 이제 노션 형태로, 이렇게 PDF 형태로, 구글 독스로 이렇게 만든 형태가 많이 있는데, 뭐, 세로형이라고 해서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만 잘 되어 있고 강조만 잘 되면 괜찮은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서 수행 내용을 지금 5덩어리로 묶었죠. 이렇게 이제 하위 구조화가 좀 잘 되면 충분히 강조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약간 보통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목차도 없고 그냥 경험에 나열이 되는데, 결국 여기서 당신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라는 목차가 좀 있는 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대표 프로젝트에서 당신이 잘한 건 뭐예요? 라는 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 물론 스토리텔링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건 거기서 당신이 자랑하고 싶은 역량은 무엇인가요? 이게 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셨는데, 포트폴리오는 보통 요구하는 기업이 장수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열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장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 외에는 장수 제한은 없는데 다만 너무 장수가 많으면 또 좀 전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목차 4개에서 5개고 혹시 양이 많아지면 뒤쪽에 어펜딕스로 붙이는 게 좀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 한 12장 정도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봤던 포트폴리오 중에 괜찮은 거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은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경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름 잘 만든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톤에 맞춰서 이렇게 색상 배열도 했고 CA도 했고, 그다음에 경험을 매칭할 때 역량 중심으로 했는데 기획력,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소통 능력, 3가지로 해서 했는데, 물론 강조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좀 괜찮다 볼 수가 있습니다.
20계열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 중심인데,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하는 게 또 이런 형태죠. 여기에서 이제 당신이 뭘 잘했냐는데, 이것도 잘 된 케이스죠. 구체적으로 결과물도 있지만, 결과물만 딱 보여주고, 이 정도면 잘했잖아요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취업 트렌드였습니다. 자,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신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뭐 중고 신입 얘기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입사자들, 신입사원들 보면 중고 신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채가 줄어들고 기존의 이제 수시 채용 형태로 뽑다 보니까 원래 경력직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채가 있던 시절에도 수시로 뽑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 시장이 재편이 되고 그러다 보니 신입조차도 경력직들이 이제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취업 시장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공채 비중이 35.8%로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그 시기에 수시 채용은 48.3%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현차가 1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최초로 이제 수시 채용 도입을 했다고 했는데, 현대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나머지 그룹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치 봤거든요. 눈치 보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에 전 세계가 한 번도 풀어오지 못한 숙제를 떠안았죠. 물론 이제 그 숙제를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잘 풀었는데 그때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불확실성이 찾아오면서 기업들에게 명분이 됐고 그래서 현차를 비롯한 이제 나머지 그룹들도 눈치 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채용이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입을 뽑더라도 가능하면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뽑겠다라는 게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핵심 이유도 보시면은 이제 즉시 투입 가능한 이제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여전히 이제 즉시 투입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본 경험. 그리고 뭐 기업들도 가성비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아마 구조조정이나 그 희망퇴직으로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계열사들 중간에 있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조직 구조를 보면 인력 자체가 지금 역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 피라미드 구조를 피라미드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거의 직사각형 정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올해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그 정부 바뀌고 또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중간에 많이 잘라내고 신입사원들을 또 보충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상위권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채용을 지금 신입은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신입은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 특히나 이제 중고 신입 같은 경우는 조직 경험과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떡같이 말해도 소위 얘기하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MZ 세대들한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삼료주의보라고 아세요? 삼료주의보? 혹시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삼료주의보라고, 신입사원한테 업무 지시를 하면 세 번의 여로 맞대응을 한대요. 그러면은 어질어질하다고 하는데, 모르십니까? 내일까지 이것 좀 하세요라고 하면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잘 아시네요. 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이제 삼류식으로 하면 어질어질하다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신입을 뽑았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조직 적합성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봤고, 조직에 대한 이제 감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 신입을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같은 회사 내에서도 같은 팀이나, 그러니까 팀별로, 사업부별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을용도 아니고 이제 작사령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같은 부서라도 또 팀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를 잘 보고, 거기에 딱 핏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 공고를 잘 확인하고 목표를 빠르게 정하고 그에 맞도록 이제 커리어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면 혹시 9988이라고 들어보셨나요? 9988.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수치입니다. 전에 이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9988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숫자인데 99%, 88%다 뭐겠냐라고 질문했더니 99%는 중소기업 퇴사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고요. 중소기업 퇴사율이 아니고 99%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88%는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물론 이건 연도마다 88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99는 확실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9.9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면 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중견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갈수록 이제 소위 얘기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만 고집하다 보면 입직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은 이제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직하는 쪽으로 그 소위 얘기하는 계단형 이직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보다는 전 직장에서 어떤 경력을 쌓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졌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원래 경력직 채용을 할 때, 기준을 4년으로 하다가 최근에 바꿨습니다. 4년 이상만 경력직 사원으로 뽑다가 최근에는 2년 이상으로 절반으로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MZ 세대가 또 네,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폭빙이 이제 일 찾아서 여기 뛰어다닌다라는 이제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뭐 도서관에서 소위 얘기하는 학교 다닐 때 메뚜기를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나요? 네. 나 때는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서 자리 못 잡아가지고 빈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 오면 또 저기 가서 공부하고 저기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자리도 이제는 그렇게 가는 시대로 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고 신입으로 이제 취업을 빠르게 하려면 이제 첫 직장에 대한 만족주의를 당연히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이제 그 연봉이나 워라밸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입사해서 빠르게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조직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직했을 때 전 직장의 경력이 이제 조직 사이즈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를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에 일단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이직할 때 그걸 발판으로 본인의 몸값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목표 기업 도전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중고 신입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회사 들어가서 여기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로 옮기겠다. 심지어는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도 보면 지자체 산하기관에 들어갔다가 중앙정부 산하기관에 들어갔다가 중앙정부 산하기관도 보면은 또 그 공공기관들도 보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부자와 빈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넉넉한 형편인 공공기관도 있고 좀 어려운 기관들도 있는데 이제 중앙정부 산하기관에 입사했어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이제 관점에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성과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네. 평생 직업 시대에 계속 배우는 사람이 무기라고 했는데, 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로얄티에 대한 불신이라는 근본적 약점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최근 분위기 자체가, 평생 직장이 사라졌고, 이직도 개인의 능력으로 이제 보는 분위기가 조금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 주신 대로 뭐 이렇게 이직이 지나치게 잦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잦다는 건 이제 2년 미만, 네, 혹은 1년 갓 넘긴 상태에서 이제 이직을 자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중고신입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3개월 정도, 또 이제 15개월로 이제 평균 이제 통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경력이 아니라 신입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새롭게 옮긴 직장에서 이제 다음 직장으로 옮길 때는 최소 그래도 2년 이상은, 네, 어, 2년 이상은, 네, 근무를 하고 옮긴 게 좀 맞겠다. 그리고, 어, 이직할 때는, 네, 일단 이직의 명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장, 본인의, 개인의 성장,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걸 가지고 이제, 이직의 목표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는 뭐 조직도 있겠지만 일에 대한 로열티가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잠깐 첨언하면 같은 생각인데요. 네, 저 중고신입 면접에서 여기 와다 또 그만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보통 중소기업에서 더 좋은 회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 측면에서 더 좋은 회사 가려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대신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화 답변이 필요한데, 두 번째 덩어리는 뭘 얘기할 건지, 필요하면 세 번째 덩어리는 뭘 얘기할 건지 얘기하되, 적어도 두 번째나 세 번째 덩어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정말 빠삭한 로열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빠삭한 로열티는, 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고 왔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면 이게 현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이런 프로젝트에서 내가 준비했고 경험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네, 그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AI인데요. AI가 참, 네, 뭐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취업에서도 당연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생성형 AI로 활용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I 중에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챗 GPT랑 제미나이랑 클로드 요 세 가지가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긴 한데, 음, 우리나라 챗 GPT 유료 사용자가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의 민족이기도 하고 얼리 어답터의 민족이다 보니까 이제 구직자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채용 담당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구직자들은 뭐 서류뿐만이 아니라 면접이나 기업 분석, 직무 분석 뭐 이런 모든 전방위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AI로 쓰는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 역시도 이제 어 카피킬러, 뭐 GPT 킬러라는 이런 이제 툴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무아유라는 업체에서 이제 GPT 킬러라는 이제 툴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걸 다 벡터 값으로 바꿔가지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 다음에 이런 단어가 오면 요거는 생성형 AI의 통계 패턴과 유사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역으로 걸러서 검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확도 자체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글 쓸 때 이제 수사 넣는 걸 좋아하지 않고 팩트만 가지고 이제 조사도 최소화해서 쓰는 걸 선호하는데 근데 AI 나오고 나서 보니까 글씨체가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사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선량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 가능하면은 이제 저는 피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되 초창기에 어, 자소서 컨셉을 잡거나 경험을 정리하거나 혹은 이제 역량과 내 경험을 매칭을 시키거나 혹은 기업의 사업 부서랑 나의 경험 중에서 교집합을 찾아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하는 거는 권장을 드리는데 최종 글을 쓰고 수정을 하고 마무리 태고까지 AI를 다 활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GPT 킬러라든지 이런 것에 걸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어, 어쨌든 지금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챗 GPT를 가지고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챗 GPT는 이제 대화를 가지고 컨셉을 잡아나가는 것들은 좀 유리하고요. 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 검색, 그러니까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구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엄청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탐색에 능하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AI 중에는 자소서 같은 경우는 클로드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그 생성형 AI 특유의 그 번역체, 수동태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로드를 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AI 면접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인에어라고 네, 중간에 보시면 보이죠.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뭐 저도 이제 뭐 면접 들어갔을 때 여기서 만든 툴을 가지고 평가한 적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그 AI 면접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AI 역량 검사죠. 그래서 AI 역량 검사를 제공하는 이제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이 이네어가 마이다스 IT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잡다라는 사이트에 가면 AI 역량 검사에서 주로 이제 구직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어, 게임, 네, 게임을 한 달에 5번까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잡다라는 사이트를 좀 활용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네어 옆에 있는 V는 이건 이제 뷰 인터라고 이제 제네시스 랩에서 만든 AI 면접 툴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은 네,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 GPT 킬러 만든 무하유에서 만든 네, 카피했는지 표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거고요. 몬스터는 역시 무화유라는 업체에서 만든 AI 면접 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챗 GPT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AI한테 개인정보 넣을 때는 마스킹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컨설턴트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이제 구직자들과 상담하실 때 구직자 정보 그대로 넣으셔서 AI 활용해서 상담하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나 혹은 경험 중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다 마스킹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화 내용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개인 설정 창에 가셔서 그 GPT 설정 메뉴에 보면 데이터 제어가 있고요. 데이터 제어의 모드를 위한 개선이 이 디폴트 값은 켜져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꺼짐으로 해주셔야 데이터가 학습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활용한 취업 준비인데요. 챗 GPT 같은 경우는 자소서 초안이라든지 면접 답변, 역량 키워드 발굴 이거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 너무 빨리 넘겼는데요, 그래도? 네, 읽을 시간은 잠깐만,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클로드는요, 클로드는 이제 장문의 글을 잘 분석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 분석 보고서 넣고 요약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채용 공고라든지 직무 기술서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분석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것들은 클로드한테 맡기시면 좀 잘해줍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검색, 이제 구글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 최근 뉴스나 트렌드, 동향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해서 준비하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업 맞춤형 정보 수집 뭐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기초 정보 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줘.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AI와는 티키타카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의 질문을 통해서 정교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측정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역량은. 따라서 이제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 서류든 면접에서든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직자들한테 상담할 때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런 단어는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다수의 뭐 이런 표현들은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다 구체적인 숫자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AI한테도 해달라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 같은 것들을 입력하고 여기서 내가 요구하는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달라 그러고 그럼 여기에 대한 보완 계획도 알려달라 그러고 그럼 현재 내가 이 중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건 뭐고 어떻게 그럼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달라 계획을 짜달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입사 후에 활용 능력까지 어필은 이제 AI 얘기하면 항상 두려워 하시는데, 사실은 AI에 대체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AI를 잘 못 쓰는 사람이 AI에 잘 쓰는 사람한테 대체가 된다라는 게 제 중론입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셔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컬처핏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컬처핏과 뭐 모티베이션 핏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일단 이제 컬처핏은 이제 조직 문화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가치가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 문화와 어느 정도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모티베이션 핏은 이제 컬처 핏만으로 뽑았더니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나온 개념인데 지원자의 개인적인 동기와 회사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이걸 보는 게 모티베이션 핏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도 자꾸 MG 말씀드려서 MG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한데 과거에는 조직에 이제 신입이 들어오면은 조직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융화가 됐는데 최근에는 신입들이 들어와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듭니다. 안 섞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컬처 핏이나 모티베이션 핏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융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처음부터 우리랑 맞도록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런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오래 했다라든지 혹은 뭐 사소하더라도 지각이나 결근을 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은 그걸 꼭 강조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올해 이제 그 면접 교육 갔던 기업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거기 이제 교육생으로 오신 분이 부장급이셨는데 이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최근에 전화를 받았대요. 신입사원 엄마한테서. 그래서 이제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당신 자녀가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애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아침에 좀 전화를 해서 깨워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이거 제가 MSG 하나도 안 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이런 애 안 뽑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식으로 생각했던 그런 조직에 대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좀, 무너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반증으로 이런 것들도 좀 컬처 핏이라는 것으로 조금 더, 어, 어,
뾰족하게 좀 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컬처핏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컬처핏이 이제 조금, 어렵긴 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컬처핏 면접이 좀 까다롭거든요. 질문 자체가 두루뭉실하거나 그런 아름다운 이제 질문이 아니고요.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질문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조직에 남을 이유가 있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최근에 불편함을 느끼고 직접 바뀌어본 경험이 있냐, 이런 질문도 뭐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성과와 원칙이 충돌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냐라든지 이게 되게 딥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 방식이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래서 재학 시절에 신입들 같은 경우는 조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확실하게 정립된 분들이 갈수록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까지 가서 실제로 이제 회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동기를 보고 그 동기와 회사의 목표가 이제 일치하는 식으로 채용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보면 이제 뭐 네이버 CJ, 뭐 LG, 엔솔, 뭐 CJ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 대부분이 컬처fit 면접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입한 효과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만족을 하고 있고, 제일 보시면 가장 높은 비중이 이제 조직 적응 속도가 지금 82%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조직 적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 라는 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협업의 질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하는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 의사결정 방식, 이런 것들을 검증한 뒤에 이제 채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회사에 오래 남아서 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컬처핏 준비하실 때는 회사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주로 이제 어떤 단어를 쓰는가, SNS나 댓글 같은 것들,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실패 스토리라든지 비공식 채널, 그러니까 리뷰나 이직 후기, 뭐, 그리고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 사장님 의견, 이런 것도, 네, 마치 오타쿠처럼 들여다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채용 공고 톤이 있죠.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것들은 조금 편한 톤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톤도 보시는 것들도 좋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모티베이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회사가 좋아서 왔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들이 실제로 회사에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기업 규모별로도 조금 이제 답변을 다르게 이제 가져가면 좋긴 한데요. IT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패를 통한 학습 경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좋고, 금융이나 보험업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경험이라든지 신중하게 의사결정했던 사례, 그리고 제조업은 뭐 아무래도 뭐 팀워크나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제한된 자원으로 성과를 낸 거라든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설계나 개선한 경험, 대규모 팀플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잠시 광고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시 채용인데요. 수시 채용은 앞에 뭐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상하반기 뭐 3월, 9월 달에 이제 대규모 공채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수시로 채용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즉시 전력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직자들은 특히 4학년이 되면 언제든지 입사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사진 찍어놔야 되고 정장 갖춰야 되고 서류 다 갖춰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구직자들이 4학년 2학기가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늦습니다.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준비됐다고 물어보면 이제 사진도 안 찍어놓고 정장 안 사놨다 그러고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시 채용을 어, 성공하시려면 일단 목표 설정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즉시 전력감이 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빠르게 정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관심 있는 기업의 이제 채용 페이지 또는 SNS를 이제 친구 추가하셔서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무별로 제 자소서는 당연히 예, 직무별로 작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담아낼 수 있도록 역량이나 경험을 네, 많이 쌓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했을 때 내가 당장 즉시 전력감이라는 거 어필할 수 있는 그 팀에서, 부서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뭐 툴이라든지 혹은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시 채용은 당장 다음 주 혹은 내일부터 출근했을 때 OJT 필요 없이 바로 써먹을 수 있냐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구직자나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번 저도 강조하지만 더 어려운 경험도 또 꽤 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좁힌다면 이것만큼은 해야겠다라고 싶은 거는 좀 실행하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멘탈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관문은 이제 아무래도 멘탈 관리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죠? 네, 쉬었음 관련된 이슈가 올해 중반기에도 강조가 됐었고 또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매스컴을 타서 여전히 좀 많은 편인데 한번 탈락했으면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표면적인 사유는 뭐 연봉 얘기가 제일 많긴 한데 물론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동시에 좀 실제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뭐 어떤 노하우도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또 긍정적인 면으로 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한 가지만 강조하면 저는 1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을 아예 정하고 언제까지는 무조건 취업할 거야. 인데 대신에 필요하면 플랜을 좀 나누는 거죠. 뭐 플랜 A, 플랜 B, 필요하면 플랜 G까지 나누는데 무작정 언제까지 취업되면 좋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마지노선을 정하고 플랜 명까지 정해서 하는 걸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하나 더 강조하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그런 기회를 또 잘 연결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까지 해서 멘탈 관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시간 정도 거의 꽉 채웠는데 10가지 취업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취업 트렌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잠깐 한 7분 정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잠깐 생각해 보시고 질문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 주신 게 좀 있어서 이걸 좀 먼저 나누도록 할 텐데 그 사이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저부터 의견을 좀 나누면요. 매년 트렌드와 달리 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데 오늘 오프닝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하는 트렌드가 있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는데 이렇게 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게 바로 하나는 글로 설득하세요. 자소서. 하나는 말로 설득하세요. 면접인데 그 이유는 조직에서 그걸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죠.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회사의 공통의 언어인 보고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구직자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갖고 있어도 글로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강조를 못하면 떨어지는 거고 면접에서도 뭐 아나운서처럼 말을 화려하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경험에서 역량을 강조하는 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엇보다 미리 준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방에 실력이 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1번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네, 뭐, 늘 변하지 않는 거는 직무 중심 채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일 중심으로 제 채용이 되는 거. 그래서 사실 4학년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강의해보면, 무슨 일 할지 정했냐라고 물어보면 8, 90%가 못 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제, 변하지 않는 트렌드인데 의외로 구직자들은 그게 제일 또 안 된다, 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뭐 선택도 못 하는 것 같고, 직무 안에 뭐가 좀 중요한지도 모르고 준비하는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026년 취업 방향을 정리해 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내용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 세 번째,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마지막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대한 좁혀서 이것만큼은 실행해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서 분명히 보는 눈을 키울 거고 본인의 갭을 느낄 거고 또 기업 쪽으로 조금 더 시프트가 될 텐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요것도 이제 결국은 직무와 또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정해야 뭘 듣고 뭘 듣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데, 뭐 이게 목표가 없으면은 항상 귀가 얇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다면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저거 한다면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목표라는 중심을 안 잡아서 그런 건데, 그것만 명확해지면 뭘 듣고 뭘 들어야 말지도 자연스럽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직무로 좀,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번도 오늘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5번 가면 그죠. 뭐 저도 그렇고 지금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대학생 취업 준비생을 많이 만날 텐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취업이 계속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렵구나라고 생각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이게 좀 큽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공부도 많이 해봤고 나름 어려운 경험도 있는데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건데 이렇게 취업 관련된 컨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나 컨설팅 할 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시작하는데 이 마음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네, 여섯 번째, 취업 분야 강사님들이 갖춰야 할 역량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미 뭐 자신만의 노하우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뭐 아니면 역량적으로 산업이나 기업이나 직무를 바라보는 능력 또는 조직을 바라보는 능력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출중하실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좀 잘 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좀 충분히 물어봐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제 뭐 어려운지 좀 들어봐주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관련해서 아마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쉬었음 청년을 이끌어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참 이게 저도 방향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결국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보시면 고용노동부도 이 쉬었음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올해부터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겠지만 올해 졸업생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을 케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좀 구체적인 케어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아마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고용 동향 관련해서 정책이 나올 텐데 거기에 또 포함이 큰 그림이 있어서는 좀 포함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대단한 거 말고 정말 사소한 거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이키의 위대한 슬로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just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두잇을 하는 게 아니라 just인데 그 just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직무에 대해서 적어도 30분 정도는 좀 투자해보자. 뭐 이런 것도 저는 성공이고 성취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 보거나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내 왔지만 생각보다 그런 상호작용 능력이 되게 줄었다라고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용기를 내서 누군가와 대면으로 만나서 뭐 그게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기 시험 쓴 청년 같은 경우는 쉬다 보면은 이게 고립 청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부터인가 이제 고립 청년 이제 취업 관련된 교육도 했었었는데요. 일단 고립 청년을 위한 지자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것에서 조금 안도감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그 내담자들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거기 투입되는 강사들이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그것도 싫다라고 하는 내담자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했을 때 조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요리를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쉬었다는 친구들한테 체크해야 될 게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 하루에 휴대폰, 디지털 기기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의도적으로 그거 조금 줄이는 노력.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언제 있는지 없다면, 요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안다면, 그건 본인을 위해서 재료 사서 요리를 한번 해보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재료를 사고 씻고 다듬고 오롯이 나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 네, 많이 좀 분위기를 바꾼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 옆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이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참 얘기할 거리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덧붙이면 결국 이제 그 정서적인 어려움은 그 이제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또 육체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둘 다 좀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좀 인상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자존감 수업 저자 윤홍균 저자 아시죠? 예, 정신과 전문의. 예, 자존감 수업이 워낙 많이 판매된 책이니까요. 그분은 SNS를 보다가요,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의사가 된 이유가, 성장 과정에서 멘탈이 약했대요. 그래서 멘탈을 어떻게 하면 세게 만들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또 의사가 돼서 또 고민했는데, 한 25년 이상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몸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코칭을 전공했는데 보통 그 심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하고 코칭은 제로에 있는 사람을 플러스로 가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하는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들을 영으로 데려오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 측면에서나 또는 강사나 코치나 컨설턴트 측면에서 또 역량 측면에서 좀 더 시너지가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취업 강사님들의 취업 강의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지요? 예, 취업 강사 시장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예, 확실히, 정량적으로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5년을 보면은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역을 보면요. 일단 대학 교육은 교과와 비교과가 있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은 사업단마다 예산이 좀 다르고 그 사업단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좀 파이는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물론 이제 건설적으로 희망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또 양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 안에 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교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비교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또 사업 분야별로는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요즘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과거에 이제 외주 줬던 그 강의나 상담들을 이제 몇 년 전부터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대학 내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규모로 컨설턴트들을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교육과 상담을 진행을 많이 하면서 외주 주던 일들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주로 외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특히 보면 이제 그 엔지니어링 기반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취업 강사들에 대한 니즈는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강의력까지 있는 강사는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좀 경쟁력이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사실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화이팅 하시죠. 네, 우리 사전 질문 마지막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딱 9시가 됐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금방 가버렸네요. 제가 8시 50분 되면 확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9시까지 와서 저도 계속 이야기를 듣느라고 정신없이 들었고, 처음에 어떤 우리가 지역 강의를 시작할 때는 다들 지역 강의가 굉장히 뭐 진입하기도 쉽고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체로 그런 좀 뉘앙스로 예전 강사님들이 많이 하셨다라면 요즘은 일자리 자체가 말씀처럼 굉장히 이제 적어졌고 또 가치관도 굉장히 다양해진 상황이어서 또 거기에다가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방안 하나하나 말씀도 굉장히 또 잘 전해 주셔서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돌아가셔서. 진짜, 우리도 공부 아까 들으셨죠?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 예, 다 모든 부분이 이제 새로운 이제 공부로 패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또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강의해 주셔서 되게 또 신선하게 재밌게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댓글 한마디씩 올려주시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뭐가 있었나요? 질문이 있었나요? 저기 오늘 책 3권을 준비했는데, 맞아. 제가 따로, 네, 맞아. 아이디를 물어봐서 구직자분께는 지금 제가 톡으로 선물 코드, 책 코드를 보내드렸는데, 네네. 지금 2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2권 중에서 한 권은 추천은 제가 박재경 선생님을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네. 모니터를 그러네요. 켜시고 네. 네.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기 DM으로 저한테 그 카톡 아이디를 좀 보내주시면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유미경 님께서 구입하셨다. 감사합니다. 네. 제일 반가운 톡이네요. 네. 그 박정은 님도 네 매년 들었는데 와닿고 유입하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한 또 분이 남네요. 일하면서 만나뵐 기회가 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네, 한 권은 저기 어떡하죠? 한 권은 한 권은 랜덤 아니 두 분이 정하셔야 되는데 질문 제일 많이 해주신 분 보니까 아까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선생님이 삼녀도 맞추시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네, 봤을 때 책이 있으실걸요, 근데? 있으시구나. 있구나. 땡! 맞습니다. 네, 현장에서 곧 또 뵙겠습니다, 많이.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잘 아껴가지고 우리 학생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